를 안 해가지고 그 아주 졸리던 그런 마음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G맨 이 모임을 참 중요한 모임이다 해서 김장한 선교사님께서 계속 연락을 주셔서 그냥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시카고에서 돌아오면 여기에 며칠 더 있으니까 참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강의를 저한테 맡겨가지고 제가 원래 강의가 다른 사람이었는데 저를 대신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평소에 많은 분야, 특별히 이제 평소에 이 분야를 많이 생각을 했더라면 더 충분히 나눌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또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이런 것들은 극히 일부분에 속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시간에 제가 나누면서 이거는 아마 좀 오픈 포럼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여기 처음에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 난 웨스턴 케이스들이 있느냐, 난 웨스턴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전망은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알아보려고 이렇게 여기저기를 알아봤는데 그런 케이스를 별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들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잠깐 둘러보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애즈 멀티페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그 비즈니스를 꼭 뭐라고 그러냐면 It's about profit and values, about wealth creation and social concern, about value-added products and services and creation, care about markets and caring for people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전체를 지금 보는 사람들은 보면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어제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비즈니스들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여기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일반 비즈니스도 요즘은 그 스탁이 올라가는 것이 어떤 이 비즈니스 스탁이 올라가냐 하면 그린 무슨 또 이 세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유익을 주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비즈니스 광고도 이제는 옛날에는 뭐 좋은 거 잘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나온 프로핏을 얼마만큼 사회에 환원하는가 이걸 지금 자랑하고 그것을 광고하는 그리고 또 그런 비즈니스의 스탁이 값이 올라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소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SR 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이 좋은 비즈니스인가 나쁜 비즈니스인가를 가리는 그런 하나의 기준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BAM이라고 할 때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이 CRS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느냐 그럴 때 이제 하는 얘기가 바로 BAM is about being a follower of Jesus in the marketplace다. 그냥 이 시장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BAM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2004년도에 로잔에서 띵크탱크들이 모여가지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1년에 걸쳐서 연구들을 하고 1년에 걸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BAM이라고 하는 BAM이라고 하는 거, BAM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느냐 이렇게 하면서 매니페스토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매니페스토가 보면은 사실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여기다가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비즈니스 애서 미션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2004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인터넷에 막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그냥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매니페스토를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비즈니스 백그라운드 그러면서 여기에 이분들이 매니페스토를 하고 나서 이런 걸 연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믿고 또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다고 한다 하면서 we believe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 비즈니스 애서 미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학을 소위 가장 기본되는 신학의 구조를 여기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서 이걸 그냥 쭉 지나가시고요. 그러면서 recommendation을 내놨어요. affirmation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믿고 이런 것을 믿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recommendation을 내놨는데 거기서 그 recommendation이 뭐냐면 we call upon the church worldwide to identify, affirm, pray for, commission, and release business people and entrepreneurs to exercise their gifts and calling as a business people in the world among all people sent to the ends of the earth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물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더 좀 인정하고 교회가 그들을 정말 세상에 나가서 마켓플레이스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격려하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피플들에게는 특별히 바로 이러한 그 신학적인 배경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자 하는 것을 모두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매니페스토를 2004년에 내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밤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애서 미션이 좀 더 활발하게 운동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바탕에는 왜냐하면 세 가지 성경적인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경적인 명령은 첫 번째는 창조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명령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창조 명령인데 그것은 비즈니스 안에서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것을 창조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선한 것을 창조할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것을 창조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와 자원과 소명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창조 명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을 케어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이 창조적인 명령을 비즈니스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Great Commandment, mandate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비즈니스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당연히 섬겨야 하며 다양한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업은 영양실조, 기아, 무주택자, 다양한 질병, 의료 혜택의 부재와 부채와 범죄의 원상을 만드는데 사람들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것은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그냥 말로 하는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 이 이웃 사랑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잡을 창출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래서 길거리에 내쫓긴 사람들, 실업으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이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즈니스에서 잡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선교 명령을 Great Commission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커미션에서는 뱀인 바로 모든 족속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 미셔널 커맨드와 그리고 이것은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글로벌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애저 미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바로 이 세 번째에 있는 선교 명령, 그래서 비즈니스의 B와 그리고 미션의 M을 어느 것도 흐트러지지 않고 둘 다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것을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애저 미션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비자를 얻는 데에 도구로 사용했다. 이것은 사실 비즈니스 애저 미션에서는 그것은 비즈니스 애저 미션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리얼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1991년에 중국을 저희 이제 후배 선교사님을 중국에 파송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이제 언어 학교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이 빵집이었습니다. 언어 학교를 다닐 때는 비자를 그래도 언어 학교를 해서 얻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언어 학교에서 비자를 얻었는데 곧바로 저희들이 시작한 게 중국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 비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빵집이다. 근데 사실 이 빵집하고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보낸 선교사가 한국에 상당히 유명했던 제과점 거기 그 사장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빵집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중국 하나에 이제 한 곳에 그리고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만에 말아먹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거 빚 갚느라고 우리 선교사님이 돈이 뭐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투자를 뭐 처음에 좀 한다고 했다가 그걸 다시 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분에게 돈을 또 갚아줘야 됐었고요. 계속해서 운영이 됐지만 이 운영이라고 하는 게 뭐 프로핏이 별로 남지 않고 하기 때문에 20년을 지속해서 저희가 20년 지난 다음에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 한 가족의 비자를 해결됐다 하는 거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와서 기술을 배우면서 제자 훈련을 그래도 몇 사람이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본전도 못 건지고 사실 완전히 다 저희가 투자했던 모든 돈은 그대로 다 사장이 됐습니다. 목사가 이 목사 선교사인데 뭐 형이 비즈니스를 빵집을 하는 건 빵 공장 회사 사장이지만 이게 동생은 빵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목사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 빵집이었고 그래도 이제 빵 기술자도 데리고 와서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 동생 목사는 빵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뭐 제자분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돕고 하는 이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성공하지는 못했고 조금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죽겠다고 전화 와요. 그게 왜 그러면 지금 뭐 돈 하나도 없는데 뭐 또 뭘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또 뭐 어떻게 합니까? 선배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고 빚을 갚고 하는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를 비즈니스 애저 미션이라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저 미션은 비즈니스도 리얼 비즈니스고 그리고 정말 인텐션도 미션도 인텐셔널 미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텐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션을 하는 그 인텐션은 의도는 있었지만 비즈니스는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망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런 충분한 비즈니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은 그래서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는 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잘하면서 선교도 잘하는 이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것은 해본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갖다 붙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비즈니스 에서 미션을 로잔에서 가장 지금 앞서서 프로모트하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2020년대에는 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말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글로 썼어요. 왜 그러냐면 1974년에 로잔 대회가 처음 있었을 때 소위 unreached people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랄프 윈터 박사님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 미전도 종족이나 hidden people이냐 unreached people이냐 unengaged, unevangelized people이냐 여러 가지 용어가 왔다 갔다 하다가 unreached people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전방대처 선교를 해왔던 것이 이제 한 3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1974년부터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7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미전도 종족 그룹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2008년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미전도 종족 그룹은 약 4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논란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 뱀이라고 하는 것도 비즈니스 에서 미션도 지금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2020년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지금 가장 앞서서 얘기하고 있는 분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비즈니스 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킹덤 캠페인이라든지 비즈니스 에서 인티그럴 콜링이라는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아직까지는 우리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 모두 포함해서 이 비즈니스 에서 미션에 대한 그런 정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 비즈니스가 그러면 성공적인 비즈니스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한 비즈니스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비교해보면 성공적인 비즈니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리즘,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이 소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 준비가 돼서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해도 저 같은 비즈니스를 잘 못하거든요.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파는 걸 못해요. 제가 뭘 했었냐면 제가 자동차 세일즈를 해봤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자동차 세일즈맨을 제가 왜 했냐면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 자동차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차를 팔더라고요. 그 차를 파는 그것이 야 내가 이런 걸 좀 배우면은 나도 전도하는데 이거를 좀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보면서 영어를 그래도 더 연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일즈를 해보면은 영어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걸 하면은 괜찮겠다. 그리고는 이제 자동차 세일즈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동차 세일즈를 하는데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한테 자동차를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지금은 또 인터넷들이 있으니까 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지만 그 예전에도 유대인들은 다 조사를 해옵니다. 그래서 얼마 하면은 가장 싸게 팔 수 있는 이것을 다 해와요. 근데 제가 일을 하던 그곳의 매니저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가 들어가서 자동차를 하는 걸 이제 배우는데, 자동차 한 대 팔면은 싸게 팔면 25불이 남습니다. 제가 25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 팔아도 일주일에 75불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게 하루에 뭐 몇 대씩 파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3대를 팔아도 75불을 받고, 싸게 팔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못 믿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팔라고 하는 수준의 것을 팔면은 105불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혹시 오면은 저는 도저히 이게 그러니까 그 수준의 것을 그대로 받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오면은 더 싸게 주려고, 더 싸게 주려고 하면 매니저가, 야, 너 미쳤냐? 맨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왜, 이 사람한테 이만큼 받아야 네가 돈을 받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105불 안 받고 말지, 이 사람은 그러면은 한 500불 정도를 이제 전략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500불 전략을 해주기 위해서 나는 100불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25불만 받는 거죠. 그랬더니 한 몇 달 되니까 완전 바닥이 나는 거야.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맨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오면은 뭐 전도하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계속 하면서 나는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정직하게 살고 싶고, 크리스찬으로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바닥에 나서 나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에 그만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참 암담하더라고요. 뭐 돈은 없지, 나는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와이프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한 주간에 제가 번 돈이 1250불을 벌었어요. 한 주간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해도 나 이 자동차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는 그 회사에서 특별하게 이 자동차 팔면은 뭐 500불을 준다, 뭐 이런 차만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주간에 제가 보통 뭐 막 150불도 못 받고 100불 받고 이러는데 1250불을 하나님이 그냥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적은 돈 받고 근데 제가 1년 동안 1년을 딱 했는데요, 1년을 하고 번 돈이 7,000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1250불을 벌었으니까 그거 빼놓고는 본 게 없어요. 정말 참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정직하게 세일즈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내가 크리스천으로부터 전도까지 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한참 하더니 저한테,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차 값은 네 마음대로 정해서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사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1년 동안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깨달으면서, 야, 그래도 난 1년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무래도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애플리케이션 쓰는데, 애플리케이션에 이 직장 상관한테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상관한테 제가 가지고 갔죠. 우리 매니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켄 그라스키라고 하는 분인데, 매니저한테 딱 내놓았더니 매니저가 하겠다. 그러면서 레커멘데이션을 쓰고는 거기다가 써주고는 딱 일어서더니 레버런 쇼. 제가 신학교 들어가지도 않고, 전 지금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학교에 입학 원서를 가지고 갔는데, 저희 매니저가 하는 얘기가 1년 동안을 저를 봤는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서 살 수 있었는지 정말 내가 궁금했다. 근데 정말 너 같은 사람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일어서서 레버런드 조 딱 그렇게 부르는 그리고는 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라.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는 아주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평신도로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목사나 해라. 너는 안 되겠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리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즈니스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 둘이 지금은 파이낸스 쪽에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파이낸스의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들은 잘하니까 그런 이제 잡을 갖고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세일즈하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참 힘든 것 같아요. 엑셀런스가 있습니다. 엑셀런스는 여기에 그 passion to serve people by excelling in busines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그게 아주 재미가 있어서 하는 사람. 그게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 인테그리티. 정말 정직성 이게 이 비즈니스에서도 그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믿는 예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전하는데 텐트메이커, 자기장 선교사 이런 얘기도 오늘은 비즈니스 에서 미션하고 지금 그 텐트메이커하고 약간 지금 섞여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텐트메이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려가지고 독일에서 한 며칠 좀 지내는 건데 저는 독일에 가면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항상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만 있었습니다. 그 이제 공항에서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항에 앉았는데 애들 뭐 아프리카 이제 아이들이 공항에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냥 아이들하고 즐겁게 인사를 하면서 있는데 한 자매를 봤습니다. 그때 자매가 이란 사람이었어요. 전도를 나름대로 참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거의 한 1시간여를 뭐 거기서는 다들 비행기 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1시간여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그 옆에 앉은 어떤 사람이 그 자매가 이제 떠나고 나서 그 가족하고도 아주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캐나다에 좀 가서 성공하기 바란다고 하고 뭐 예수님은 이제 소개는 했지만 뭐 결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저에게 딱 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앉아가지고 얘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반갑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출생인데 저한테 제가 지금 이란 그 자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옆에서. 그게 뭐 상당한 오랜 시간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슬람과 기독교의 우월성, 그러니까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가장 우월한 걸 뭐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서로 갈라져 있느냐? 우리 이슬람은 모든 사람이 형제다. 우리는 이슬람 안에서 우리는 모든 민족이 다 형제고 이렇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이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쭉 얘기하면서 이슬람에만이 세계 평화가 있고 희망이 있다. 막 이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거의 한 40분, 거의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저와 같이 지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하는 아프리카 만이라고 하는 이 미션, 그러니까
미션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아프리카 교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대회에 참석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 독일 시민권을 받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맨체스터에서 타이어 장사를 하면서 살면서 거기서 모슬렘을 전하고 있는 자기가 이맘이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이맘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슬렘과 크리스찬의 비교를 하면서 모슬렘을 전하고요. 제가 그 복음 막 전하고 있는 걸 분명히 들었는데 저한테 와서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이 사람이야말로 비즈니스에서 미션. 네. 이 사람은 정말 모슬렘의 마모구나. 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평신도가 이 정도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아주 담대하게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이제 막 가는 그 가족들의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와이프는 완전히 뭐 눈만 딱 내놓고 모든 것을 다 블랙으로 가리고 자녀들은 제가 사진 찍었는데 그래도 자녀들 찍는 거는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모슬렘들이 얼마만큼 평신 일상적인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평신도로 자기는 뭐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비즈니스맨이라고 하고 나는 맨체스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는 정말 한마디로 행복한 모슬렘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 모슬렘을 믿어야 세계로 화평이 있고 세계가 소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 그런 어떤 그 케이스들이 있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아픈 것을 얘기하는 게 그 루안다를 많이 얘기를 하더군요. 루안다가 크리스찬이 소위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대학살들은 1994년이죠 그게? 94년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거기에는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기독교를 그들이 받아들이죠. 진정한 어떤 기독교가 종교의 형태로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닐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애서 미션 그 책에서 이 책을 얘기하면서 그 인사이트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Go as a servant, 종의 모습으로 가라. Keep a long-term view. long-term view를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relationship 어제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관계, 관시, relationship이 키인 것 같다. 다른 데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일상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들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ait for God to guide as we make decisions about opportunities 뭐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런 결정들을 하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레퍼런스들은 뭐 다른 데 많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는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좀 성공적으로 그래도 비서구권에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로 내놓는 것이 SEA English Academy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게 선교지에 영어 학원으로 가고 교사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글로벌 지금 여러 나라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션 마인드된 그런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예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Passion for High Quality Education and Equally by the Desire to Make a Positive Impact이다 이러면서 이걸 만드신 분이 이 아카데미 SEA 잉글리시 아카데미가 지금 많은 지금 선교지에 가서 학원을 하는데 그 학원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이 퀄리티 에듀케이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선교적으로 좋은 임팩을 지금 주고 있는 예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몇 가지 예들을 보는데 그 예의 중요한 부분이 보니까 빅 피처를 가져라. 그래 큰 그림을 그리고 너무 그 디테일한 것 때문에 좀 거기에 너무 큰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eep line of communication open and clear. 여기에 두 번째도 보면은 바이블하고 그리고 여기에 밸런스십.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성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같이 가지고 그래서 비즈니스 잘 하면서 성경적인 이런 비즈니스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오픈하고 클리어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 장로님 브라이언 전 장로님이 그 발표해 주신 거기에서 저도 굉장히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멘토링 그룹, 어카운터빌리티, 서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서로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서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마 비즈니스에서 미션을 하는 사람은 특히 우리 선교사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선교사들도 서로가 우리가 문제가 있건 뭐가 있건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것을 내어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를 받을 이런 그룹에 있어야 되는데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 대한 도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어카운터빌리티한 그룹이 꼭 있는데 페루의 개신교가 시작하면서 여기에 선교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선교 운동을 페루에서 처음 시작한 선교 운동은 뭐 거의 학생이고 그냥 뭐 유스그룹 하듯이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세계 선교를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뭘 했냐 하면 그 페루 노래 있지 않습니까? 페루의 악기, 전통 악기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레스토랑을 다니고 바를 다니면서 노래해주고 거기서 돈을 벌면서 전도 여행들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난 게 86년이었는데 86년에 처음으로 만났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그 단체 하나에서 자기네들은 선교사를 지금 1000여 명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000여 명의 선교사라는 게 뭐냐면 거의 다 평신도로 그냥 가서 전문인들이에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악단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레스토랑의 쿡. 그래서 런던이나 파리나 유럽에 가면은요, 지금 그분들이 스페인을 또 들어갔습니다. 자기네 스페니시 할 줄 아니까 스페인을 복음화해야 된다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런던에도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라티노 사람, 물론 뭐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 미국에 와서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뭐 몇천 명 모이는 이런 교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우리는 선교사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선교사다 평신도들인데 그러면서 가서 푸드로 레스토랑에 가서 일하고 거기서 뭐 밴드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지금 런던에 한 15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파리에도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파리에도 한 600명 정도 이상 되는 교회 그리고 건물까지 사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활발하게 자기들이 유럽을 이제 복음화해야 된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페루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이지리아 교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나이지리아에서 마니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마니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하라 북부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해야 된다. 거기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Go Northeast 이니셔티브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전 5015이라고 하는 것을 2008년도에 내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복음주의 그 선교협의회입니다. 거기는 95개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합쳐가지고 있는데 5,200명의 선교사가 지금 250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나이지리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National Missions Association입니다. 한국의 KWMA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발표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15년 그러니까 2008년도에부터 15년 안에 5만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자. 이게 지금 그들의 목표입니다. 비전 2015 아니요. 그래서 저도 2015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찾아보고 했는데 2015가 아니고 5015예요. 그래서 5015라고 한 게 아마 그냥 50,000이다 5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 안에 5만 명을 내보내자. 그래서 그걸 아주 트레이닝하면서 굉장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북부 나이지리아 여러분 아시지만 그 나이지리아 안에서도 계속 무슬림하고 지금 크리스천들이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나이지리아 북쪽 지역에 이제 모슬렘들이 많은데 그 모슬렘들 그리고 그 위로 사하라 북부 그리고 나아가서 유럽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3억 2천만 명 정도가 그 북쪽 지역에 사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나이지리아는 지금 선교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우리가 필리핀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 노동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에 오는 것은 정말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가장 좋은 조건에서 일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는 데가 지금은 중동입니다. 중동에 가 있는 사람들 OCW라고 하는 것은 Overseas Contract Worker다 해가지고 해외 이제 노동자인데 해외 계약직에 노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많이 갔는데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가정부입니다. 네, 가정부.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필리핀 사람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이렇게 못 살까?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 막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비자를 안 내주면 막 제가 그냥 화가 나요. 왜 그렇게 필리핀 사람 무시하냐고 막 제가 공항에서 화를 냈더니 거기 출입국 관리소에서 당신 나가! 당신 누구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 필리핀 사람 왜 그렇게 무시하냐고 뭐라고 했더니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잡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 이제 해외 노동자로 나가는데 그 중에 가정부로 나가요. 그런데요 작년에 그 예멘에 가서 1년 동안을 단기 선교를 하고 온 자매가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아주 레디칼한 그런 단체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가서 전도를 해보려고 뭐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런데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필리핀 가정부가 전도해서 예멘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가정부로 가가지고 애들을 가르쳐. 뭐 애들 영어가 이제 필리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도 할 줄 안다 해가지고 필리핀어는 따글리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갈록에다가 잉글리시하고 뭐 섞여가지고 발음도 정말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치니까 필리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잘 섬기니까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멘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이제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끼리 조금씩 알죠, 서로가. 그래서 소식을 들었는데 보니까 필리핀아 가정부가 전도한 사람밖에 없다. 어떤 선교사도 복음을 이제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지금 쓰시고 계셔. 가정부, 참 나만 집에 잡혀갔던 그 계집 여종, 이름도 없는 그 작은 계집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듯이 지금 필리핀의 이름 없는 가정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거 한국식으로 선교사 우리는 못 보낸다. 한국식 선교사 보내면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나가 있는 이 사람들을 훈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자. 이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지금 계획이 10만 명을 그들을 훈련시키면 우리가 10만 명 선교사 내보내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걸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는 여기에 전적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훈련시키고 거기 현지에 가 있는 사람이 현지에 가서 훈련시키기도 하고 나가기 전에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가 있을 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힘을 더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필리핀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인도 교회의 사례는 보니까 그 인도의 올리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런 조셉 미사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회사가 샘플로 예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 IT 산업 계통인데 IT 계통의 이제 일들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인도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인도 사람이 자기들 국내에 사실 이제 선교를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인도는 지금 국내에 있는 사람도 거의 타 종족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거의 그냥 선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분은 자기가 살고 있던데 모슬렘들이 와서 특별히 그 하이드라바드라고 있는데요. 하이드라바드는 굉장히 큰 도시고 거기에 하이드라바드에는 인디아 미션 어소시에이션 인도 선교 단체 협의회의 본부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하이드라바드에 모슬렘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데 모슬렘들이 연합해가지고요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자기네 그 모슬렘 이 선교 전선을 펴가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 이렇게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 정말 크리스천으로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 비즈니스가 그 올리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완전히 아주 미션 비즈니스다 이런 식으로 내어놓고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예는요 터보캠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터보캠 회사는 원래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이분들이 인도를 방문하다가 크리스천을 만났는데 굉장히 이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찬하고 같이 시작을 이제 같이 뭐를 하게 됐냐면 터보캠의 인도 지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터보캠 인도 지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아주 임팩을 주는 영향을 주는 그런 회사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보캠에서는 직접 자기네들이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3개월 동안을 기숙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선교사 훈련이죠. 뭐 선교사 훈련 3개월을 레지던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상당한 훈련인데 3개월을 회사 직원을 3개월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선교사처럼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리고는 또 보통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4, 5명을 같이 모아서 사업 그 멘토링을 계속
하면서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가 저는 아프리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프리카가 경제 성장이 지금 제일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아프리카의 이런 비즈니스 애서 미션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서구권의 그런 현황과 가능성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랬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깊은 연구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비서구권 선교운동은 제가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비서구권의 선교운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는 조금은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1986년도에 처음 아시아 미션 어소시에이션의 모임을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세계 선교는 서구권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비서구권이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1986년에 그런 것을 깨달았지만 그 후로 서구권과 비서구권의 이 선교운동들의 발전과 또 특히 비서구권의 선교운동의 발전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서구권의 선교운동 지도자들을 만나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존경이 가다가도 그냥 중간에 조금 멈췄다가 가는 거예요. 존경심이 생기다가 말았다 그래요. 이게 이제 참 저렇게 공개적으로 TV에 나가면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앞으로 그 나라의 세계적으로 그분들 하면은 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로 이렇게 한국 교회 지도자 그러면 한국 선교 지도자 그러면 당연히 자립하고 아니면 하여튼 복음을 어떻게 해서 오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자립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걸로 여기죠. 그렇지만 거의 모든 국제 모임을 가도 아프리카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참 아시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서구권의 지도자들 또 중남미의 그런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여비를 내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하면 꼭 여비를 지원을 해줘야 모임을 참석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여비 내는 것 자체를 자기가 책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 이렇게 비즈니스 애스 미션 같이 이런 것들이 잘 발전이 된다면 거기에서도 경제적인 이제 능력이 많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그렇게 전망이 썩 밝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나이지리아를 가고 아프리카 최근에 몇 분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평신도 지도자의 집을 방문하고 거기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들은 것들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소위 교회 지도자나 아니면 일반 소위 선교 지도자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아프리카의 평신도 지도자. 아프리카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보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들이 직접 저를 만나가지고도 자기들이 식사를 사줄 아주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얻어먹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짜여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모습들에서 저는 이 평신도 지도자, 아프리카의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깨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그렇습니다. 사실 인도는 저도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인도에 신학교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인도 분들하고 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제가 이 동경에서 하는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인도 분이 5만 불을 내는 걸 받았습니다. 인도 평신도요. 평신도가 이분은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그 동경에서 세계 선교대회 하는 이걸 준비를 하는 거를 그걸 알고 이분이 뭘 어떻게 도울까 뭐 얘기하다가 일본 교회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너무 약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못하고 있는데 그 대회장을 하는데 대회장에 인터넷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제대로. 그래서 인터넷 공급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돈이 뭐 몇만 불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돈을 인도 사람이 냈습니다. 저희 인도 사람 돈 받고 굉장히 기분 좋다고요. 제가 그냥 그동안 수만 불 집어넣은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어요. 아멘. 그래서 인도도 보니까 평신도예요. 소위 평신도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그렇게 돈을 내고 그건 아주 즐겁게 기쁘게 내는 것을 보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정말 소망이구나. 저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해요. 이게 더 이제 잘 돼야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뭐 아프리카 무슨 또 다른 뭐 비서구권의 교회들 이런데 그 소위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목사가 제일 잘못하는 거야. 목사가 너무 그냥 공짜만 받아가서 그런지 줄을 몰라 줄을. 선교사는 더해. 목사한테 받아가가지고 선교사는 완전히 목사가 전전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는 자꾸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주는 사람이 좀 됩시다. 근데 우리 정말 이제 평신도들이 그렇게 비즈니스맨 하는 믿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비록 한두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봤지만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애스 미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분들이 이해를 또 다르게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냥 그동안 젖혀 있었던 이 평신도들 가운데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책임성 있게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하는 운동이라고 본다면 저희들은 이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 앞으로 제3세계 선교 운동에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또 이 일들이 앞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선교사들이 그분들과 함께 이런 걸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한 15분 채 못 남은 것 같은데요. 포럼이니까 우리가 인터랙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오늘 모든 강사님들 우리가 놓고 한 1시간 반 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강의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거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덧붙일 것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이크가 몇 개가 돌아다니죠. 좀 도와주세요. 누가 있는 분들이. 저쪽 우리 파키스탄에서 오시는 선교사님. 우리 좋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본인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비즈니스 관계에 목표들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몇 번인가 비즈니스 하려고 했지만 한계는 많이 겪거든요. 그럴 경우에 목회자가 거만 10% 20% 한 탁월한 목회자, 비즈니스의 어떤 소명과 그런 경험과 있는 사람에게는 거만 목회자로 부르는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 하기에 구조적으로, 생각적으로, 신학적으로 한계가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 된 일을 아버지로 하지 말고 팀을 짜서,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잘하는 평신도라든가 장로라든가 목회자를 팀을 짜서 훨씬 낫지, 그렇게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경험도 없는데 이런 데 도전을 받아가지고 했다가는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 실질적으로 한 두세 명 팀을 짜서 이렇게 비즈니스 잘할 수 있는 그런 청기들을 팀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그런데 능력이 있는 분은 해야죠.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면은. 근데 많은 경우에 목회자로 이렇게 했던 분들은 그걸 쉽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그런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지금 강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목사들이 대접을 안 하고 선교사들이 대접을 안 한다. 동감합니다. 100% 동감하는데 제가 선교지를 340여 차례 나가서 느낀 것은 선교사는 대접을 안 한다. 그걸 100% 공감을 하면서 우리 강사님이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도 대접할 수 있을까를 좀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제가 제 아들들하고 가면은 아들들한테 제가 식사를 제가 삽니다. 제가 돈을 아들보다 한 몇십 배 더 적게 받습니다. 저하고 이제 둘이 뭘 쓰는데 수입을 쓰는데 제가 제 수입을 쓰고 제 아들이 수입을 쓰는데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돈을 써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내가 마음 놓고 너 밥 사줄 수 있도록 네가 돈을 좀 많이 줘라. 저는 선교를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가요, 사실 너무 없으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래서 선교비도 저는 현지인에게도 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을 만큼 주면서 그들이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기쁨으로 낼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인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게 녹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사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조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받는 선교비는 서양 선교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그래도 괜찮은 데가 우리 김종욱 선교사 어디 가세요? 김종욱 선교사님 계시는 고신입니다. 고신은 선교사님들을 내가 지금 고신 제 자문교단에서 얘기했는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고신은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 선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적은 선교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선교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일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 선교사는 생활비와 사역비가 없습니다. 생활비 다 꺼내가지고 사역을 하지 사역비 아껴가지고 생활비 쓰는 사람은 그건 한국 선교사 아닙니다. 그건 혹시 그런 별종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녹화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한국에요 5대 NGO 한국의 5대 NGO의 수입이 얼마냐 하면요 한국 2만 3천여 선교사들의 모든 수입과 같습니다.
1년 예산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 예산에 한국의 5대 NGO의 예산이 한국 2만 3천여 선교사들이 다 쓰는 생활비와 사역비의 예산과 같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모릅니다. 누구도 그런 얘기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한국 선교사들이 2만 3천 명이 가서 생활비를 쓰고 사역비를 하는 그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들이 돈이 없으니까요 치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선교지 방문해도 사줄 수가 없는 게 그래도 목사님은 좀 더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해를 하고 예. 난 받진 않아요. 아니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한테 그래요. 선교사에게 조금 선교비를 더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가 밥을 사도록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우리가 현지인에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긍심이 생기거든요. 저는 정말 선교사가 치사해요. 어느 때는 정말 선교사 이렇게 돈 없이 그 선교사님들 어렵게 사는 거 보면은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예, 임선교사님. 그런데 선교사들 마이크 누가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선교사는 그저 선교사가 내야 된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니 선배가 아니래도 선교사들끼리는 서로 쓰고 있다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선교사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죠. 돈을 잘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러고 있을 뿐이지.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우리 아버지가 우주은행 총재이시거든요. 아, 네. 아 근데 자꾸 공부 라인에 혼선이 생겨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더라니까. 예, 또 다른 종류의 질문 아니면 또 가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교사님 어려운 거 제가 다니면서 많이 본 일이 있습니다. 태국 북부에 갔더니요, 거기 계신 선교사 한 분께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모아놓고서 그 부근에 있는 미얀마라든지 그런 데서 온 그 산에서 사는 그 부족들을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학교는 공교육을 시키지만은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그런 걸 다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그 밖에서 들어오는 그 보조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자급자족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내셔가지고요. 땅을 어디서 얻어서 농사를 지시더라고요. 그 쌀을 심어요. 이모작을 하고 상당히 제법 크고, 그리고 또 양돈을 하시고, 또 그 어장 뭐라고 그러니까 고기 기르는 거 양어장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거기서 대부분 나오는 것은 아이들 먹이는 데 사용을 하고, 이런 돼지 같은 것은 좀 비싸기 때문에 그걸 좀 남는 거는 파시더라고요. 팔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걸 왜 그러시는가 한번 여쭤봤더니, 첫째는 자기네들의 그 경제적인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그러고, 또 하나는 그 어린 아이들, 걔들이 그 가난한 데서 왔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사는 거를 모르니까 그이들한테 그 생활 태도를,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생활 태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고, 뭐 그런 이유가, 좋은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유형을 하는데, 이건 보니까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그걸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유형에 그걸 집어내야 되는지. 네. 선교, 지금 이제 사실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개념이, 텐트 메이커는 다른 데 가서 일해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급자족 하는 것은 농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베다니가 그게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죠. 베다니 펠로시 원래 거기에서 사람들을, 선교사를
훈련을 시키고 파송을 할 때에는 거의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선교사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지금 선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선교비에 의존하는 이런 양식으로 됐는데 앞으로 점점 더 이 평소의 이 비즈니스를 알고 하여튼 그런 뭐 농업이나 뭐 이런 기술들을 아는 이런 분들하고 또 영적인 그런 일들을 잘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목사 선교사들하고 팀이 돼가지고 이런 거 자꾸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점점 더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선교비를 의존하는 그런 선교가 힘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질문 여기 이미 손을 드셨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너무 놀라운 거가 네 분의 그 스피커들이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임종표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주 충격적인 거가 나의 비전에 대해서 누구도 놀라지 않는다.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어저께 우리 김종국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까 이재환 선교사님께서는 선교사, 삶을 통해서 선교사 사람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지금 우리 조용준 목사님께서는 그 as a servant, relationship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이게 제 third person이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선교사님들 자체적으로 선교하시면서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정말로 똑같은 한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먼저 정말 사랑이 베이스가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굉장히 존경스럽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른 선배님들에다 저 끼워줘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오.